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던 시절 우리 집은 늘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벌려보겠다며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 형편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던 날도 있었고 집안에 가득 쌓여 있던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모습도 봐야 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아들도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혹여나 가난 때문에 주눅 들지는 않을까, 남들처럼 못 입고 못 먹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제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제 먹을 것은 빼더라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는 꼭 담아왔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날이면 깨끗하게 다린 교복을 입혀보내려고 밤늦게까지 다리미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없는 집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든다고.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달라 떼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다가와 엄마 괜찮아요 하고 말해주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애가 어른 흉내를 내는구나. 내가 짐을 너무 일찍 지워버렸구나 하는 자책도 들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이라도 있는 날이면 도시락만큼은 다른 아이들 것에 밀리지 않게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작은 김밥 하나를 말아도 김이 찢어지지 않게 고르게 펴고 달걀말이도 가지런히 넣으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이 도시락을 먹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은 그런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묵묵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크게 사고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아도 늘 성실하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나가 막노동하는 남편을 도와 부업도 하고 밤에는 손바느질을 하며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가득 베어도 마음속은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여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다녀와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조심스러운 미소를 띤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인상만 보자면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전히 물려줄 것 하나 없고 재산이라곤 손에 쥔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 아이가 과연 이 집에 와서 힘들지 않게 버틸 수 있을까? 아들에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걱정을 내려놓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버리로는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역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마음 같아선 며느리를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서둘러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으로 돌아오니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주말이 돼야 겨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화목해 보였지만 저는 어쩐지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맞벌이를 시작한 뒤로 겉으로는 두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늦게야 돌아와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둘이 고생은 같이 하니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며느리가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아들이 저를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평소엔 늘 씩씩하게 굴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둘이 맞벌이하니 살림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아내가 계속 일하는 게 꼭 좋다고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의아해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데 표정이 늘 지쳐 있어요. 저라도 벌이가 더 좋으면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집에 오면 서로 말도 제대로 못 나눠요.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금세 눕기 바쁘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밀린 집안일이나 서로의 피곤 때문에 금세 지나가 버려요. 부부라면 함께 대화도 하고 서로를 챙겨야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를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벌이를 통해 두 사람이 같이 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더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야 들어오니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둘이 함께 정리를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피곤한 몸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밀려있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들 집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 누군가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여기저기 신문지가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만 컵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쯤 상한 반찬통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더군요. 순간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바쁘다는 건 알았지만 집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모아 세탁기에 돌리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씻어 말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피곤해서 못한 일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오히려 원망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참 묘했습니다. 이게 며느리 몫이긴 하지만 저 아이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집안일까지 감당하기 힘들겠지.
그렇다고 우리 아들도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니 마찬가지고 결국 이 집이 이렇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구나. 저는 때때로 아들 집에 들러 몰래 정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깔끔해진 거실을 보면 괜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조금은 따뜻한 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집안을 정리하고 홀로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해야 할 신혼집인데 웃음소리보다 피곤한 숨소리만 맴도는 듯 했으니까요. 그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힘든 시기를 함께 잘 버텨내기를.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늘 바쁘게 사는 두 사람이었기에 함께 시간을 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근처 한식집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셋이 나란히 걷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드리워진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아들 부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들 얼굴은 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피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화장을 했음에도 피곤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웃으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표정이 쉽게 굳어지고 눈가가 자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춘 채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지쳐서 어쩌나. 결혼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몸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 마음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식사가 중간쯤 이어지던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참 피곤해 보인다.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며느리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속에서 오히려 힘겨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못하고 조용히 밥을 뜨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애들이 괜찮다 말하는 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날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말일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보던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불안해졌습니다. 젊은 날에 쌓인 피곤이 서로의 사이마저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외식 이후로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표정과 몸짓은 분명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다음에 아들 집에 갔을 때 저는 그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예전보다 더 깊어진 적막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적어도 웃음소리나 말소리가 오가야 할 텐데 그곳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피해 지내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각자의 컵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의 물컵, 다른 쪽에는 며느리의 머그컵. 작은 것일지 몰라도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선이 그어진 듯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함께 앉아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밥만 뜨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밥을 뜨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없다는 게 가능한가 하며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요즘 바빠서 그런지 서로 말이 없구나.
아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끝내 아들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대화라도 나누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눈을 피하고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집을 나서면서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막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마치 각자의 방에서 따로 숨쉬는 듯한 공기.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서서히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지금 제 아들 집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정리되어 있긴 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의 양복 상의가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고 안방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은 각방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묻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반년 정도 됐어요. 서로 잠버릇이 달라서 불편하다고 해서요. 잠이라도 편히 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표정은 담담하려 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깊은 피로와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방에서 나와 차를 한 잔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당연한데 각방을 쓴 지 벌써 반년이라니 잠이 문제라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인데 그날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더 큰 걱정을 느꼈습니다. 방마다 침대가 따로 놓여 있고 생활 물건들도 조금씩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는 아들의 면도기와 며느리의 세면도구가 서로 다른 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마저도 두 사람이 나눠 쓰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이 확실히 갈린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잠자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던 순간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왜 이런 고독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제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각방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밤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면 잠자리까지 함께하며 정을 쌓아야 하는데 반년이나 따로 지냈다니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걱정된다. 며느리랑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닌지.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일에는 서로 피곤해서 대화가 적지만 주말에는 같이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나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아들은 일부러 담담하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평일의 적막과 주말의 짧은 화해가 과연 두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일부러 힘든 내색을 줄이려는 것 같아 더는 말을 보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애들이 주말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버텨주기를. 아들과의 대화 이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억지로 힘을 내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오랜만에 본 탓인지 조금 야윈 듯 보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인지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차림으로 나와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요즘 너 많이 힘든 건 아니니?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많아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주말에는 남편이랑도 같이 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뒤편에서 묘하게 힘 빠진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끝까지 밝은 태도를 보이니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내색은 안 하지만 분명 힘들 거야. 그렇다고 내가 너무 깊게 끼어들 수도 없고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지탱해주는 수밖에 없구나.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저는 잠시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서로를 향한 눈길이 짧고 대화 역시 필요할 때만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고 싶어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 보기 좋구나.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 닿아 있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다 보니 거실에 놓인 달력 한쪽에 눈길이 갔습니다. 주말마다 빼곡히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이 각자의 일정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의 회의, 며느리의 모임, 둘이 함께하는 표시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제 앞에서는 괜찮다 말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거리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간극은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제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자리였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내 며느리 얘기 들었니?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얘기 말이니?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가 벌써 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마저 떨려 금세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일까? 확실한 거니?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도 그 회사에 다니잖아. 직접 들었다더라. 그냥
헛소문이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 제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두 사람의 거리감, 집안에 맴돌던 적막, 어색한 공기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했던 불안이 결국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가? 내 아들이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차마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떠도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늘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옆을 지켜주던 아이. 그런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남들이 다 아는데 정작 아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아들이 보여주던 그 지친 얼굴, 무거운 표정 다 이유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이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며느리와 따로 만났을 때 밝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숨기려는 가식이었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제 앞에서도 며느리는 결코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고단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한다. 아들이 괜찮다 말하기만 기다리다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만나 소문을 꺼낼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여왔습니다. 혹여나 제가 입을 떼는 순간 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희미해 보이던 그 순간 제 마음속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게 그저 헛소문이길.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불안이 제 마음을 잠식했지만 차마 아들에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머니인 제가 곁에서 버팀목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괜찮으면 잠시 얼굴을 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잡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밝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들은 피곤을 감추려 애썼지만 눈빛에서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단다. 내 아내와 관련된 얘기였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짧은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꽤 됐어요. 회사 안에서 돌던 얘기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내 아내가 한 거야.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는 말아라.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아들이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낸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럼 요즘은 어디서 지내고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화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야 할 집이 아니라 낯선 찜질방에서 몸을 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너 혼자 견디는 게 버겁지 않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를 보면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만 쏟아낼 것 같아서 차라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너무나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아이가 지금은 작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붙잡아야 한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아들의 외로운 밤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정리하고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찜질방에서 홀로 몸을 뉘이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성실히 살아온 아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괴롭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하던 모습,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 울 수조차 없어 그저 흐느낌만 베개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마음을 다 덜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짧은 독백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제 가슴은 그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눈꺼풀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만 수없이 되뇌며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국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아들만 붙들고 있어서는 답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제 눈에는 금세 피곤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기야, 엄마가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늘 늦게 들어오고 저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절망 섞인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 결국 아들을 가장 깊이 아프게 만든다는 걸 알지 않니? 며느리는 눈가가 젖어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고 저는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아는 채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길,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아픔까지 모두 제 어깨 위에 얹힌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망설였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너 우리 아들을 아직 사랑하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는지 커피잔 가장자리를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눈길은 바닥으로 향한 채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겨우 내뱉은 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대답이 아니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이 더 이상 그녀 안에 자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감정을 다스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가장 큰 대답이자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게 될 진실, 그리고 그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대답하지 못한 침묵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정막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실하고 진실했던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침대에 몸을 뉘어도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제게 했던 고백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자책하던 그 목소리, 아내를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던 그 떨림. 그런 아들에게 며느리의 침묵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아들이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밤중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이나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 아들이 이 고통을 견뎌낼 힘을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정도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피해 찜질방이나 회사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간혹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늘 이렇게 짧게만 말하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공허함과 고통을. 며느리 역시 제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라도 안부를 전했을 텐데 이제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깊은 틈이 벌어졌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저는 늘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혼자 견디다가는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내 손으로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데 그날도 새벽녘에 창문을 열고 한참이나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한없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혼자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함께 사는 집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일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매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혼하려고 해요. 그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고민했는지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길밖에 없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젠 서로를 붙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 사람도 더 지쳐갈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끝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물건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가구나 물건의 부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쌓아왔던 시간마저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아들은 법원을 다녀와 제 집으로 곧장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슬픔과 홀가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히며 그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아들을 곁에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부부의 인연은 끊겼어도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이후 아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도 마음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은 이미 웃음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 밥상 앞에서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의 집을 찾아가 작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리되지 않은 방 안에서 아들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김치 좀 담가왔단다. 이거 먹고 힘내자. 아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따뜻한 밥을 먹으며 차츰 마음을 풀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마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회사 얘기, 어릴 적 기억들, 소소한 일상까지.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아들은 조금씩 눈빛을 되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라. 아들은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본 진심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밤하늘이었지만 어딘가에는 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아들의 마음에도 언젠가 다시 환한 희망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회사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의 곁을 지키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온 지인은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였던 아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 결국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이미 소문은 사실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으로 무너졌던 그 관계가 결국 새로운 혼인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제 아들과 함께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그 길을 택했구나.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씁쓸한 체념이 자리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결국 제 아들이 가장 큰 상처를 짊어지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많이 힘들었던 아이에게 굳이 이 아픈 소식을 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더 단단히 곁을 지켜주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들은 날 이후로 제 마음은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에게 또 다른 칼날을 들이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자주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홀로 있을 그의 집에 들어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작은 반찬을 챙겨 식탁에 올렸습니다.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래된 추억을 꺼내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회사 일이 바빠도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비록 아픈 기억은 남아있겠지만 하루하루 버텨내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따끈한 어묵을 나눠 먹으며 아들은 모처럼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쓸쓸히 비어있던 거실에도 책이 늘어가고 작은 화분이 자리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서서히 빛을 되찾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아들의 인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인 제 몫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 갈등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끝내 숨겨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알려야 할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고 차라리 제 입으로 전하는 것이 낫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이혼한 내 아내 소식을 들은 적 있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단다.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진짜 결혼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맺히는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닌 그 아이의 선택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제 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알리지 않고 묻어둘 걸, 괜히 이 상처를 다시 헤집은 건 아닐까? 그러나 이미 말은 흘러나왔고 아들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게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들은 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욱 줄었고 눈빛은 허공을 떠도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긴 밤을 견디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서류들이 쌓였고 식탁 위 반찬은 손길조차 닿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곁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도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엄마가 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길은 이미 끝난 인연이야. 더 이상 붙잡을 이유는 없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저며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거다. 견디기 어렵더라도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
혼자 버티려 하지 마라. 아들은 대답 대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고여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집에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잠든 아들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아 혹여 그가 홀로 깨어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래도록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소식을 들은 이후 아들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었지만 이내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거나 애써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밥이라도 조금 먹자. 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아들은 결국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긴 상담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과 함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치료와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이제는 마음의 병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삼키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으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옆에 있다. 괜찮아질 거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 정신과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도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한 날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깨어나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아주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다녀온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제 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더 힘이 난다. 그날 이후 아들은 천천히 말의 끈을 다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길게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었지만 한두 마디씩 꺼내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던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아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다시 걸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언젠가 다시 웃음을 되찾아 홀로 어둠을 버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약물과 상담이 반복되자 예전처럼 무기력하게만 앉아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작은 일상들을 다시 시도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회사와 연락을 이어가며 점차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회사에 조금씩 나가보려고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출근 첫날, 저는 일부러 이른 아침에 아들 집을 들렀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랜만에 눈빛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래전 결혼 초기에 아들이 출근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뿌듯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직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니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음을 내딛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회사를 나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퇴근 후 지쳐 쓰러지듯 눕곤 했지만 점차 생활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표정 대신 가끔은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건 아들이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가까운 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땀을 흘리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다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는 여전히 자주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둠 속에 방치된 공간 같았던 거실에 책이 쌓였고 새로 들여놓은 작은 식탁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다시 피어날 차례다. 그 말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이제야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아들이 다시 세상과 어울리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회사 일도 큰 탈 없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말투와 표정에서 무기력 대신 차분한 안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준비해보고 싶어요. 저는 놀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혼자가 된 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은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스스로 앞날을 이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엄마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 테니.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여행 계획부터 집을 조금 더 꾸며보자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들의 바람까지.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들이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해보고 싶다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 따뜻한 햇살이 늘 함께하기를. 아들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새로운 삶의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나갔습니다.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스스로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받으며 안정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 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혼자서도 서서히 걸어갈 힘을 되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아들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눈빛 속에는 절망이 아닌 앞으로를 향한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엄마는 참 고맙다.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나도 편히 숨 쉴 수 있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아이의 삶이 끝까지 단단히 서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안도의 한숨과 다시 살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그 끝에 찾아온 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더 깊은 유대와 희망이었습니다.